청신동 다 이렇게 보통 오시면 차를 잘 안 몰고 오세요.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나중에 저 회오리길이나 청신동 꼭대기 올라가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화가 와요. 차가 뒤집힐 것 같아. 그래서 보통 이제 오시면 동대문 쪽에서 동대문에 걸어오시거나 간혹 잘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이버 지도를 잘못 보시고 창신역에 내려서 산을 넘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네가 재밌어요. 따지면 서울의 중심지예요. 그렇죠? 여기 1호선과 4호선과 바로 동명 6호선 다 지나가요. 그리고 창신동에서는 서울에 어디든 1시간 내에 다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멀어도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창신동. 그만큼 서울의 중심가에 있다는 거죠. 강남, 강북, 일산 쪽, 저기 또 광진구, 저기 강동구 다 갈 수 있는 되게 교통의 요지죠. 그리고 가장 또 역사가 깊은 동네이기도 해요. 여기 한양도 도성밭 첫 마을이죠. 실제 조선 시대에는 동대문이 제일 번성했어요.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4개의 문이 있지만 네, 실제 이 동대문이 가장 번성했고 바로 시장들도 가장 많았고 그런데 동문박 첫 번째 마을이다 보니까 많은 고관 대작들이 살았던 동네죠. 그만큼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신동 지금 보시면 다 봉제공장, 낡은 건물들 이런 게 보이시는 거죠. 봉제공장이 2,800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등록하지 않은 간의 수공업 형태예요. 창신동은 재밌는 게 잘 보세요. 나중에 가시면서 보세요. 치킨집이라고 써놨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봉제공장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부동산이었는데 들어가 보면 봉제공장이에요. 담배판을 열고 들어갔더니 열어보면 봉제공장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인지문, 한양도성, 단종과 정선나무에 대한 이야기들 역사문화 유적이 아주 풍부한 곳이죠. 컨텐츠를 그만큼 만들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홍규, 김광석, 백남준, 박수근. 자, 김광석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광석 거리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대구. 네. 김광석은 대구에 5살까지 살았어요. 대구에 대한 기억이 없대요. 대구에서 서울 처음 이사 와서 산 데가 창신동이에요. 창신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을 하고 결혼 전까지도 살았어요. 대구는 5살까지 산 김광석을 가지고 대구 관광 1번지 김광석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누구나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김광석 거리죠. 꼭 필수 코스예요. 창신동은 김광석이 가장 오래 살았고 심지어 죽어서도 자기 집 옆에 안양암이라는 절에 뼈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 부인이 찾아갔죠. 네, 전 부인이. 근데 창신동은 김광석을 거리는 게 하나도 기념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시 사업을 하면서 김광석 옛집 앞에 작은 팻말을 바닥에 하나 박아놨어요. 그것조차도 도로공사하다가 다 타버렸습니다. 다시 복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저는 죽은 지 한 100년 돼야지 기념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백남준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백남준 관련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2시간 갈 수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동네에 토박이 친구들과 많이 사귀었어요. 동네에 토박이 친구들 많이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가 그래요. 자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백남준이 나오고 백남준이 창신동에 살았던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한 동네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한 명의 예술가가 지역을 바꿀 수 있구나. 실제 우리 모차르트 서거 몇 주년, 베토벤 서거 몇 주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남준 서거 몇 주년, 피카소 서거 몇 주년 하듯이 백남준 서거 몇 주년 이런 걸 창신동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수를 뺏겼어요. 왜냐? 용인에 가보면은 백남준 아트센터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백남준 아트센터에는 백남준의 진품이 있어요. 창신동 백남준 기념관에 백남준 진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진 자료 정도만 있어요. 이게 동네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창신동 계속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김광석도 그렇고 백남준도 그렇고
보면 타 지역은 그 지역에 특히 용인은 그렇죠. 살지도 않았죠. 김광석은 5년 살았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창신동은 못하고 있다. 박수근 같은 경우도 제가 박수근에 되게 애정이 되게 많아요. 한국의 밀레, 한국의 서민화가라 대표적인 서민화가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네요. 나 박수근을 모른다. 편하게 모른다. 그냥 모른다. 네, 이분들 30대 이하입니다. 왠 줄 아세요? 40대 이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백남준을 배웠어요. 근데 30대 이하 분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백남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백남준을 알고 모르고 세대 차이가 나고, 심지어 우리 아침 이슬에 김민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도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박수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동네에 와서 박수근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림책도 만들고 쪽마루 아틀리에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대학로 아르프 소극장에서 3주간 공연도 했습니다. 그때 창신동 주민들 많이 초대했어요. 와서 보식하고 박수근의 화백도 창신동에 살았다. 그리고 박수근이 최근에 이제 올해 좀 다시 알려졌던 게 그거죠.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 중에 박수근 화백 작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덕수궁 현대미술관 덕수궁 공간에서 박수근 단독전을 할 때 이건희 회장의 작품 몇 개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박수근 작품을 보러 갔었죠. 그 정도 유명하셨던 분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 왜냐면은 흔히 우리가 아는 이중섭이나 일제시대와 한국 근대시기 50년대 60년대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분들은 그 당시에 최소한 파리나 동경 유학을 하셨어요. 동경 미술학원을 나오셨어요. 근데 박수근 화백의 최종 학력은 양구 보통학교, 초등학교 졸업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혼자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근 화백의 작품의 그림을 보면 새로운 느낌이 날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창신동에 오게 와서 정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1925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배우 양성학교, 조선배우학교가 창신동에 있었다라는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극을 할 곳은 물론 이제 연극을 누구한테 연극을 보여줄 것인가도 있었지만 나의 연극적 기원은 어디인가 생각하면 창신동이 분명히 그 역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신동에 이렇게 지어서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 창신동 이 굴짝이 이 계곡 중간에 지하에 소극장을 운영하겠다고. 대관은 잘 됩니다. 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요 밑에 창신길 1, 2번지 오시면 보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버든지 예술학교 이렇게 해서 지었어요. 여기서 주민들과 연극교실도 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네, 이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연극교실 하는 장면들이고 주민들과 여기서 회의도 하고 주민총회도 했어요. 네, 그렇게 특히 도시재생 기간에 여기서 교육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이 모습이 이 건물의 원래 모습이에요. 창식을 읽고 원래 모습이에요. 이 원래 여기가 LG 하이베스트 샵이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예전에 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빈 공간 있던 거를 저희가 받아서 공제공장이었죠. 그때도 그걸 받아서 저희가 라디오돔에 반을 떼주고 반은 저희가 쓰고 했고, 이 오픈식 날 2013년도일 거예요. 오픈식 날 당시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축하 노래를 불러준 사진입니다. 네. 원래 창립 활동하시는 특히 이렇게 지역 활동 많이 하시는 주민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포스트잇 붙이는 거. 워크숍만 가면 자꾸 뭘 붙이래. 포스트잇에 뭐 자꾸 붙이는 거 싫어하고, 또 하나가 싫어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 자꾸 마을 지도를 그려요. 근데 마을 지도를 그때 좀 그렸죠.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당시 우리 사무실 막내 직원이 딱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그림을 그렸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우리 사무실에 우리 회의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탕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실이 실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는 비 맞고 나가서 밖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가지고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화장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아트 브릿지 대규모 확장 공사 이렇게 해서 2014년도 마을 워크숍에 그렸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근데 지금 그 부지를 사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의실 따로 있고 탕비실이 있고 아예 커피숍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화장실은 층별로 만들어 놓고 해서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림 더 확대해 놨네요. 자, 근데 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게 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결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꼭대기 장터라는 장터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창신문화밥상이라는 매달 지역 축제, 마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역문화진흥원에 지원을 받아서 마을 축제를 매달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주민들과 대학로 배우들과 같이 섞어서 콜라보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 왔었고, 그런 작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안 쫓겨나는 방법이 뭘까? 연극을 해서 어차피 돈을 못 봅니다. 계속 매년 마이너스가 쌓여가요. 그런데 저희가 동네에 연습실과 저희 사무실과 창고까지, 그리고 제가 사는 집까지 따지면 한 월세를 한 200 이상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다면 월세를 200을 내더니 이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도시재생 기금이 있었어요. 허그에 도시재생 씨앗 자금, 남부 잘 아시죠? 네. 그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빌리면 월 이자가 한 250에서 한 280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어차피 200 내는 거 해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었고, 또 주민들이 와서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우리 배우들이, 무엇보다 창작자들이 와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형태를 띠면 좋을까. 물론 그때도 이제 지하에 이제 연습실이 있었어요. 지하 연습실이 있는데 늘 냄새나고 비 오면 막 물 들어오고 했던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창고가 있었지만 창고에는 늘 뭐랄까 좀 퀴퀴하고 그랬던, 그래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면 이 사진은 북토크 하는 사진이에요. 저희 북토크가 출판계에 나름 되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 후국자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북토크 하면은 그냥 책방에서 몇 명 모여서 하죠. 저희는 이렇게 소극장에서 모여서 할 수 있고, 이걸 또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를 해줘요. 유튜브 중계를 해주고, 줌으로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20명이 모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돼요. 15명, 20명 이렇게 코로나 방역 규칙을 지켜서 모이지만, 외부로는 이게 온라인상에는 50명씩 모여서 들을 수 있는 북토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연도 하는데, 여기 작년에 저희가 우동 한 그릇이라는 공연을 여기서 김동선이 했었고, 그리고 대관도 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의 불빛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공연을 여기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방, 책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책방의 주제가 말씀드린 도시재생, 그리고 로컬, 문화예술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보셨고요. 임대공간, 집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다 나가 있어서 창신동에서 가장 깨끗한 집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창신동이 재밌는 게 새가 정말 잘 나가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동대문부터 대학로 이런 이 수요가 많이 있어요. 이 밑에 이제 그 아미스타라고 저랑 똑같이 허그 작업을 활용해서 건물을 지은 동네 후배가 있어요.
동네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3층에 쉐어하우스가 6칸인데요. 다 나갔어요. 그것도 비용도 저희보다 훨씬 작은데 저희 배로 받아요. 약간 배도 아프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니? 하지만 받아도 나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중 세 칸이 일본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일본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동대문에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쪽에도 저희가 보시기에 정말 오래된 허름한 집들 있잖아요. 그쪽에 새가 다 나가요. 누가 메우고 있냐고요? 네. 네팔인들과 베트남인들이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새가 아주 잘 나가는 동네 중에 한 동네가 바로 창신동입니다. 자, 건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표시판. 건물이 처음에 조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붉은 벽돌, 지역의 붉은 벽돌에 대한 오마주기도 하고 또 이게 제가 이 붉은 벽돌 고집한 이유 중에 하나도 대학로의 건물들 보시면 아르코 대극장, 소극장, 아르코 미술관이 다 붉은색 벽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붉은색 벽돌을 짓자라고 했고 물론 건축가분이 잘 해석을 해주셨어요. 벽돌은 수직재로 쓰고 콘크리트를 수평재로 써서 수직과 수평의 그런 조합을 맞추겠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으나 지금 지나니까 이제 이해가 됐고 지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려갔더니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반려당했어요. 왜 반려당했냐? 야, 이게 문화재 보존 지역인데 경사를 해라, 지붕을. 경사 지붕을 해라. 심지어 경사 지붕인데 기와를 던져라. 그래서 그걸 딱 받아들고 제가 아니 건물이 이렇게 좀 레트로한 느낌이었을 좀 근현대적 해석을 넣었는데 여기다 기와 지붕을 경사로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안 만나주죠? 문화재 위원분들이 잘 겨우겨우 만나서 한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런 의미로 건물을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설명드리고 하면서 4달 만에 통과가 되었어요. 4달 동안 공사가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달 동안. 그냥 둔촌주공 이런데 1년씩 멈추면 정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겠죠. 네. 말씀드렸죠? 3분의 2가 돌이라고, 이게 돌 보이시죠? 저렇게 돌이 막 나옵니다. 까면. 그래서 이 동네도 보면 집장사가 지은 데는 절대 지하를 안 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건물을 보면서 지하를 안 판 집은 집장사가 지었구나. 지하를 팠으면 건물주가 좀 이렇게 진심이 있구나 건물에 대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돌판 해느라고 정말 가슴이 다 조였던. 네. 제가 이건 넣었던 이유는 이제 조적, 벽돌 쌓는 어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공사를 웬만한 벽돌을 안 쌓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건물을 보면 내면이 다 달라요. 내면을 다 다르게 디자인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아마 이것도 합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건축주랑 또 건축 디자이너랑 서로 합이 맞으니까 내면을 다 다르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빠질 것 같아요. 어차피 공연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많은 애정과 정성을 들이는데 건물을 짓는데 못하겠냐?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래서 건축가의 이야기를 웬만하면 다 들어줬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양보를 안 했죠. 저 글자는 일부러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뭐든지요? 밑에 로고 보면 미음, 디귿, 지읒처럼 네, 맞아요. 건물인데 네네. 일부러 저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로고만 저렇게 하신 거예요? 로고만 이렇게 했어요. 네, 로고는 이제 뭐든지를 따서 했고 뭐든지는 저희가 뭐든지 도서관에 대한 오마주로 뭐든지 예술학교, 뭐든지 아트하우스 다 뭐든지를 쓰고 있어요. 뭐든지라는 장명은 뭐든지 도서관을 만든 2012년 당시 해송 지역활동센터의 민주라는 애가 이런 공모에 뭐든지로 하자 해서 이제 뭐든지 됐고 이제 이렇게 뭐든지를 처음엔 되게 뭐든지 인기가 많았어요. 도시락 처음 한다고 그럴 때
국토부부터 시작해 서울시 와서 다 심지어 종로구청은 차에다가 뭐든지 누구든 이런 걸 붙이고 다녔어요. 종로구청은. 그런데 싹 지나가니까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저희만 남았어요. 뭐든지를 쓰는 단체는. 다 지워버리고 관은 다 지웠어요. 네. 옥상 보셨고 이제 정면. 제 정면을 보시면 이렇게 전깃줄 일부러 안 지웠어요. 전선 지중화 작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깃줄이 복잡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 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 삼아요. 의원님 창신동에 오면 비둘기가 없어요. 그러면 왜 비둘기가 없어요? 물어봐요. 전깃줄이 하도 많아서 비둘기가 날아다니질 못해요. 전깃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리를 좀 한 개 이 정도예요. 이 메인 길은 정리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한 개 이 정도. 그래서 앞으로도 창신동 관련되어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차가 지나가는데 그 밑에 보이시죠? 그 밑에 오시다가 공사 현장 보셨죠? 청소년 문화센터와 주차장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올해 10월달에 끝나야 되는데 내년까지 미뤄졌어요. 그쪽도 파는데 둘이 남아서 공사비도 한 배분 늘었고 공기도 한 배분 늘었다고 오늘은 제가 공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많이 다 축약을 했습니다. 아예 다 거의 다 뺐고요. 주로 이제 건물 관련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했고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개관식을 했어요. 코로나 때 좀 짧게 개관식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15주년 행사를 아트 15주년 행사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일주일 하루 하고 주민 하루 하고 생활상권 하루 하고 또 문화예술단체 하루 하고 이런 식으로 5일간 저희가 매일 하면서 이제 같이 의미를 찾아간 거예요. 각 단위별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쪽은 사회적 경제 쪽이 이 건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사회주택도 그래서 저희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 단체들 뭐 CRC라든지 도시재생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라디오덤 그리고 아미스타 이런 단체를 다 불러서 같이 하고 앞으로 이런 지역 예술 활동 같이 펼쳐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생활상권 같은 경우는 제가 생활상권 활성화 추진위원장이거든요. 창신동 해보니까 도시재생사업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그건 또 뭐 따로 나중에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술단체 제가 사실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으니까 대학로에 많은 선후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아트브릿지를 만들 때도 반대를 하셨고 안 된다, 망한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반대를 하셨고 창신동에 들어갈 때도 반대를 하셨어요. 창신동에 왜 들어가? 안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물을 만든다고 하실 때도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반대를 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기까지 왔는데 물론 고통이 따릅니다. 누가 질문을 해주신다면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0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지역의 복지단체, 지역예술단체 분들하고 주로 모였어요. 창신 마을넷이라고 마을넷 대표를 맡아서 제가 한 몇 년 활동을 하고 하면서 같이 거기서 꼭대기 장터를 만들어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넷 활동을 3년, 4년, 5년을 해도 활동 자체가 이제 우리만의 활동이 되는 거예요. 성미산 마을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성산동에 가보면 딱 그 커뮤니티만 있어요. 그 커뮤니티 분들만 친해요. 창신동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지역의 원주민들, 지역의 토박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랄까요? 네. 그 계기가 이제 창신문화밥상을 하면서 이제 주민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새마을 부녀회장님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니네가 문화예술 한다는데 니네만 놀지 말고 우리도 같이 놀게 해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밥 니네만 먹자, 우리도 같이 먹자. 그러면 같이 저희가 여름에 저희가 돈을 행사 비용 중에서 한 100만 원을 떼서 새마을 부녀회를 주면 부녀회에서 삼계탕을 끓여서 어르신들 대접할 때 가서 대접 같이 인사드리고 영화를 같이 보여드리고 국악팀 공연을 같이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를 알게 되고 또 저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을 같이 소개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들하고 화합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창의성 도시재생 협동조합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아주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민협동조합 CRC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들 때 이야기하죠. 나 회원 가입할게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만들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야기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되게 CRC하고 초기 만들어질 때 되게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지역에 이제 그 마을내 분들하고 CRC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화합이 되고 어우러지고 하면서 마을넷이 다 CRC 회원으로 가입하고 하면서 좀 음악화 되고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2대 이사장이 되고 했던 과정들 그런 속에서 이제 허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민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저처럼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심지어 아직도 재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을 서울시가 지어서 저한테 준 줄 알아요. 심지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야, 저 건물 국토부에서 지었는데 아트프리즈 줬다더라. 이런 분들 아직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해요. 100% 대출받아서 지었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 이자 내고 내가 다 원금 갖고 있다. 공공자금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럼 오해하지 마라. 이 이야기 해주고 근데 다만 건물을 지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내가 돈만 있다고 잘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종 뭐랄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비용이 계속 든다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지금 활동해왔고 또 지역에서 저희 편인 분들 저희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나서서 민원을 무마시켜주고 뭐 그런 거죠. 동장님도 저희랑 같이 문화밥상이라든지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무마시켜 주시고 여기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나와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동네에 이제 뭐 문미용실이나 유명하신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누가 뭐라 그러시면 야 저거 서울시에서 지어줬대 아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제 뭐랄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제 건물을 다 지어갈 때쯤 이제 반쯤 지을 때쯤 이제 밑에 재개발 사무실이 생겼어요.
재개발 사무실 생겨서 저희가 이분들이 24시간 감시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불법 편법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건물이 지금 이렇게 튼튼하고 하자 없이 지을 수 있게 도와준 분들은 재개발을 지지하신 분들, 재개발 사무실 분들이 감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었다. 뭐 이런 것도 사회적 자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영이 어쨌든 얘가 이제 임대료를 받으시고 운영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 저희 한 60% 받는 것 같아요. 60% 받는 거가 맞아요. 이게 그게 운영이 되나요? 여기 나온 비용만으로는 운영이 뭐랄까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소극장을 활발히 대관을 하면요 비용이 조금 채워지는데 소극장을 대관을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쓰면은 안 채워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원래 이렇게 공연을 해서 특히 지방에 가서 공연을 하다가 지방에 축제를 해주고 돈을 이제 버는 형태라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 2년 반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정말 개인 돈 뭐 이런 거 끌어서 다 이제 메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라는 특수 시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지방 공연들이나 지방 축제들을 저희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돈을 벌어서 이제 운영비로 쓰는 형태가 되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좀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 사회적 가치, 그리고 예술적 가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임대료나 이 비용 자체를 너무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게 측정을 했던 것들. 사실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안 된다 많이 말리셨어요. 아이부키 대표님이나 또 이제 어쩌다 이런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돈 받으면 안 된다 많이 말리셨는데 저희가 또 연극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그냥 뭐 어떠냐 하고 이렇게 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주택은 몇 평? 주택요? 오늘 따지면은 한 층당 2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니까 5층은 좀 작고요. 5층은 한 17평? 몇 세대? 4세대에 들어가 있어요. 4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설계사무소랑 이제 마찰이 있음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제 공간이나 기능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극장이죠. 네. 극장을 꼭 넣어달라. 연습실 겸 극장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설계해야 된다. 이게 그냥 일반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극장은 불빛이 공연을 사용하려면은 불빛이 가로로 이렇게 꺼져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뒤쪽 거 객석 꺼지고 뭐 아니면 무대 꺼지고 무대 켜지고 객석 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 설계라면 전기를 세로로 까요. 그럼 콘센트를 누르면 불이 세로로 꺼져버려요. 켜지고 꺼지는 거. 그러면 공연 쓸 수가 없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뒷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뒤에 보시면 제가 폴딩 도어를 달았어요. 열면은 안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것들.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유사무실 같은 경우도 좀 더 수익적으로 건축 디자인에서 좀 더 수익적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2층을. 근데 저희는 꼭 수익적으로 쓸 필요 없다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건 있네요. 저희가 원래 4, 5층, 3, 4, 5층을 디자인하면 좀 젊은 분이시다 보니까 노출 콘크리트로 이제 가구 가정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불편하다. 이게 사무실로는 괜찮지만 생활도 불편하니까 그건 정말 오랫동안 싸웠어요. 우리 건축 디자인님이 아주 고집이 강시 고집이라서 그런지
잘 계속 끝까지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저희도 끝까지 안 받아주고 계속 그런 걸 싸우고 하면서 그걸 바꾸었고 이제 그렇죠. 옥상을 우리가 이제 옥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조경을 잘 안 해주잖아요. 신용만 하잖아요, 조경. 그런데 저희는 이제 조경의 진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 2달 전에도 강 소장님이 제자를 데리고 왔었는데 조경을 너무 자기 생각보다 너무 잘해줬다고 자기 의도에 한 200% 반영한 것 같다면서 좋아하고 왔습니다. 아까 위에가 그 네네. 우리 1층 조경들 보시면 책방 앞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조경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조경을 열심히 했더니 물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피해는 없었어요. 아, 이 건물요? 그리고 옥상에 이제 조경하고 하면은 아, 그렇진 않아요. 그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바람 많이 불면은 나뭇잎이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늘 올라가서 이파리 지워주고 배수구 확인하고 그리고 건물이 같이 제가 있어야지 관리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하실 때 네. 좀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예술인. 그냥 예술인이면 네. 이왕이면 예술이면 좋다. 네. 들어오는 그리고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요? 네?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말을 꺼내자마자 다 찼어요. 선착순이었어요. 거의 선착순처럼 됐어요. 네. 저희도 이게 그 기준을 마련해서 홍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다 계획을 딱 짰어요. 짰는데 뭐 올리자마자 거의 뭐 다. 너무 꼼꼼하게 예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짠 게 무한할 정도로 뭐 금방 정말 서로 들어오고 싶다. 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아니죠. 이제 보면 이제 뭐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청년, 3층은 다 청년으로 하겠다고 쪼가 작으니까 4층은 레지던스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연출처럼 레지던스 작업을 한 3개월만 살다 나가실 분 뭐 이런 식으로 찾아왔어요. 4층 작가님이 너무 좋다고 지금 6개월째 안 나가고 계세요. 아무튼 네. 하나는 그 아까 유충에서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보는데 동네 같은 경우 경사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릎이 동네 주민들 무릎 혹시 괜찮으신지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계속 그러니까 원래 활동하시는 그 자리에서 건물을 올렸는데 공사 기간 동안 어쨌든 뭐 그냥 쉬신 건지 아니면 임시 사무실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 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무릎은 살면 다 적응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작년에 그 서울예술대 연출 전공하는 분이 여기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어. 자기 십자인대 파열이라서 작년에 오자마자 정말 걱정을 했다고. 내가 이걸 어떻게 10주간 왔다 갔다 하냐 라고 걱정을 왔는데 70, 80 넘으신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정말 너무 나태한 놈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이후로 십자인대 파열이었지만 이 동네를 다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 건물에 있다가 뭐랄까 원주인 할머니가 되게 좀 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가고 저 밑에 이제 버든지 예술학교 이렇게 쓰여져 있던 크게 간판 있던 그 밑에서 112번지 여기 한 20m 밑에 있는 112번지에서 그쪽의 건물에 이제 사무실과 연습실과 커뮤니티 공간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쪽에서 한 4, 5년이 뭐야? 한 7년 정도 있습니다. 7년 정도, 6년 정도 있습니다. 6년 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건물이 이 할머니가 이제 경매에 나와서 유찰되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 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를 찾아와서 건물을 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린 돈이 없다. 우리가 허그 자금을 활용할 테니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다려 주셔서 매입을 하고, 이게 확실히 근데
법을 잘 모르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중간중간 정말 이렇게 부동산 관련과 법을 잘 모르면 정말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정말 되게 다양한 그 법적 문제에 휘말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랑, 그리고 이제 저희 아트브리지 공동대표 양 대표가 법적으로 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서 그 두 분이 이제 합심을 해서 모든 그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리고 하나 놓쳤던 게 세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면 50% 감면해줄 재산세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안 해줘요.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산세와 취득세 50% 감면 받은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서울시 그 세무조정 그 관련 문제까지 올라가서 저희는 이제 인정을 받았고 다른 데는 인정을 못 받고, 저희가 그거 관련된 다양한 제 자료를 다 전달해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세무 공무원들이 보기보다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교조적으로 적용을 해서 무조건 세금 다 때려버려요. 그럼 일단 내야 돼. 안 내면 저희같이 그 공공사업하는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데는 세금 미납이면 사업을 못 받아요. 일단 내야 돼. 그리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예상치 못하게 정말 어렵게 겪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 그때 도움을 주셨던 단체들에게도 지금도 원하시면 다 자료를 다 공개하고 보내드리고,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오시면 저희가 다 친절하게 자료를 드리고 상담을 해드려요. 지금 겪으신 세금 문제는 아마 저희가 7강인가? 거기서 다른 문제인데,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기 목적의 직접 사용 시 50% 감면 이렇게 되는데, 네. 직접 사용이라는 거의 해석이 세무공무원들은 임대 주지 않고 자기 사옥으로 직접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식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일부 이제 임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으셨던 것 같고, 네. 중간에 법률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여기 있는 분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면. 직접 사용하면 네. 또 구청에서 떼는 세금이 비싸져요. 네. 임대를 많이 해야지 구청은 세금이 싸지고. 임대사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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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국세청은 우리가 다 사용해야지, 네. 아니 그 종부세, 재산세를 줄여주는, 이런 취득세를 줄여주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이제 법적 문제는 그런 거죠. 이런 그 도시재생 지역들은 토지나 건물들이 권리관계가 되게 복잡해요. 특히 이제 오래된 원도심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관계가 발생해서 여기도 이제 사남매인데 사남매 중에 끝까지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사남매 3남매는 오케이 도장 다 찍어주는데 마지막 장남이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장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설득의 방법들이 도움이 돼요. 강압은 절대 아니고 그냥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형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상담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 집안 관계를 다 들어줘야 돼요. 정말 듣기 싫은데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집안 관계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형제 관계가 나쁜지, 엄마랑 왜 사이가 나쁜지 이런 걸 막 다 하면 제가 정신병 걸릴 것처럼 정말 한 집안의 상담사가 되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옛날 동네는 또 어르신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가 내 돈 떼먹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갯돈 안 갚고, 그런 갯돈 안 갚은 것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건물이 팔렸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소송을 걸어요. 저당을 잡아버려요. 얘가 언제 나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았어.
그러면 그 돈을 갚아야 건저당이 풀리잖아요. 그 돈을 갚게 하기 위해서 계약금 외에 잔금 치르기 전에 자꾸 중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줘서 빨리 중도금을 갚아라. 아니면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가 돈 빌려준 사람하고 세 명이 집주인 3명이 앉아서 중개인까지 4명이 앉아서 돈 주고 거래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실제 또 그런 거 있죠. 뭐 저희 공탁도 물어봤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뭐 건저당을 전주에서 걸어가지고 전주에서 왜 건저당이 들어왔지? 없었거든요. 근데 계약 당시에 나중에 전주에서 건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뭐냐? 확인했더니 내가 예전에 갯돈 떼먹었다 얘가. 그래서 나 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문제. 근데 갯돈만큼 빌려준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이자가 있으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러면 보통 집주인들은 돈을 안 내려고 해요. 뭐 그런 문제들. 아 그리고 이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가 이제 세금 체납이 있어요. 불법 건물이었기 때문에 불법 건물들은 세금 체납이 있어요. 세금 체납됐을 때 돈을 안 갚으면 절대 저희 쪽으로 권리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채를 썼어요. 세금 체납을 해결해 주려고. 사채 써서 세금 체납 갚고 나머지 줄돈 중도금세 까고 이런 별의별 문제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여기 창식 1구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건물 지으면서 겪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어봤다. 민원, 돌 나오는 거, 그리고 뭐죠? 경사이지 때문에 이렇게 건축비 상승하는 문제, 그리고 집주인의 그런 각종 채무관계, 그리고 지자체, 구청의 뭐랄까 그런 거, 또 압류 뭐 이런 부분을 다 겪으면서 그걸 다 해결해 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허그 대출이 쉽지 않다고 보통 많은 얘기하시는. 그게 사회적 자본인 것 같아요. 허그는 저희 프로필과 저희가 했던 일들을 보고 나서 바로 오케이 했어요. 정말 자기들이 원했던 허가 공격 많이 당했잖아요. 이상한 데 대출한다고. 일반 뭐 집장사 대출해주고 막 그런 공격 많이 당했잖아요. 허그는 저희 사회를 되게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한테 2번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뭐 그 사이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하여튼 허그는 저희를 만들고 나서 취재를 2번 해갔어요. 자기네 잡지에 내고 국토부 보고자료 쓴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원주민이 있을 거고 외부인도 있을 거고 네. 그 비율이 어떻게 그때 다르죠. 그 외부인이 좀 있는 편인가요? 성격에 따라 달라요. 북토크를 하면은 좀 그런 이야기지만 북토크를 하면 거의 다 외부인이고요. 공연을 하면 그래도 좀 동네 분들 좀 몇 분 오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체험 같은 거, 체험 행사 같은 거 꾸미면은 책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교육 연극 체험 이런 걸 하면은 지역아동센터, 지역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요. 지역아동센터랑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오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아예 공지를 하죠. 부모랑 같이 오라고. 그러면 부모 같이 오고. 요즘도 그래서 길 지나가다 보면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1층에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1층. 1층이 지금 카페랑 책방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운영하기 위한 거였으면은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이 담당하고 있는지 과연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1층 수익으로서는 늘 마이너스죠. 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아시는 주민들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책방을 되게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방이라고 하니까 잘 들어오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상황. 저기 연극을 한 밑에는 들어오시는데 위에는 잘 안 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숍은 가는데 저희가 아마 그냥 카페에 있으면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음료판은 잘 안 보이고 책방이 잘 드러나니까 좀 들어오시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예술인 커뮤니티로서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술인들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뭐 그런. 술도 파는데 제가 저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있는 사람 술 장사하면 안 돼요. 다 퍼져요. 같이 마시고 있으니까. 위에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뭐 토지 임대부나 매입 임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달라요. 임대 기준 같은 그 소득 기준이나 입주자들 기준 같은 거가 따로 이 허브에서 정해주나요? 아니 허그 정해주진 않고요. 제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물론 허그 기준을 참고를 하는데 연극인들은 어딜 가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충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연극하는 사람들은. 소득 증빙도 잘 안 되고 또 거의 다 뭐 제가 이렇게 대학로에 가면 배우들하고 대학로 프로듀서들하고 이야기하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극단 대표로 이야기하는 게 야, 대학로 배우들보다 창신동에서 미싱 돌리면 돈 훨씬 많이 벌어. 창신동 시다하는 사람이 돈 더 벌어. 라고 이야기해요. 창신동에서는 미싱만 돌릴 수 있어도 한 달에 300까지 벌어요. 한 달에. 물론 주 6일 근무예요. 일이 끝날 때까지예요. 초과 근무 수당은 없어요. 그런데 뭐 배우 한다고 해서 한 달에 얼마 벌까요? 20만? 그래서 오히려 뭐 소득이 너무 적어서 문제지 연극 예술 하시는 분들은 뭐 소득 증빙 유명하지 않고서는 다 아래쪽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뭐 저도 뭐 레지던시는 3개월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임대주택은 계약을 그냥 2년 단위로. 네네. 아직 한 바퀴가 안 돌아가서 2년 끝나면 나가려나? 안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도 돼요. 안 나가겠구나. 이런. 그러면 그 사회주택 보통 뭐 LH나 SH에서 하는 거 보면 뭐 2년씩 두 번 뭐 이런데 6년까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운영에 관련된 입주자들 기준들. 여기는 그 기준에 어떤 거에 적용을 받아요? 적용하는 게 없죠. 일반 저희 돈으로 저희가 대출받아 저희가 지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허그에서 3%가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일반 임대주택도 그렇고 5%. 허그 저희 허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허그 기준이 5%. 일반 임대주택이 4%? 5%? 일반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5%. 네. 지켜야 돼요. 저희는 허그 기준을 지켜요. 그래서. 허브도 똑같이. 뭐 LH나 뭐 이런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4년 되면 쫓겨내실 수 있어요. 아유,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다른 예술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너 혼자 너무 독점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호정을 하셔야 돼요. 들어와 보고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네. 그리고 창좀 살아보면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다니기가 좋거든요. 서울 시내 모든 문화적 혜택을 창신동에 있으면 금방금방 한 시간 내에 다 누릴 수 있어요. 뭐 궁궐, 극장, 공연장, 공원 다 오죽하면 4층에 작가님이 3개월만 있겠다고 오셨다가 6개월 지금 소극장 임대를 하시는 주체분들은 어느 분이실까 올라오면서 봤는데 엄청 길이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네. 올라오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데 소극장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렇죠. 올라오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임대가 대관이 잘 된다고 하시니까 네. 어떤 분들이 대관하시는 거 소극장 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공유 공간들을 한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 쪽에 올라가면은 근데 저희가 극장 치고는 대관이 제가 싼 편이에요. 극장 치고 대관이 좀 싸고 새 건물인데 비해서 싸요. 그러니까 되게
빌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그게 리젝트를 많이 해요. 저희 자체 활용도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관한테 너무 많이 들어올 때 모르고 검토 안 하고 주면은 여기서 뭐 코스프레 하는 친구들이 와서 영상 찍고 가고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공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줬더니 코스프레 영상 찍는다고 해서 줬더니 코스프레 찍고 있고 해서 그런 거 다 이제 날리고 요즘 우리 대관처럼 엄격하게 해요. 여기 극장 대관은 보고 뭘 할지 어떤 공연 할지 아니면 어떤 활용을 쓸 용도인지 다 보고 대관을 해줘요. 안 맞으면 대관 안 받아요. 그리고 대관이 잘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로에도 많은 수많은 극장이 있지만 이걸 브랜드가 있어서 나가는 극장이 있고요. 가격이 싸서 나가는 극장이 있고 아니면 뭐 위치가 좋아서 나가는 극장도 있고 한데 저희는 위치는 안 좋고 아트브릿지의 브랜드와 가격이 강점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근데 뭐 대관을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또 맞춰야 되죠. 자산 공부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기간인데 이제 이거는 아트브릿지 단독으로 하나의 법인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자금을 모으고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일부 공간이 임대하시고 나머지 또 직접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창신동에도 뭐 많은 앵커 시설이 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자생적으로 여기 뿌리 내리고 했던 수많은 민간 조직과 사회적 경쟁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거 이제 부상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같이 뭐 이렇게 자본을 모아서 공동으로 우리의 뭔가를 아지트를 만들자, 공동 자산화를 해보자, 뭐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했었죠. 네, 그걸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도시생 주민협동조합 CRC합 되게 힘들었어요. 의외로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모여요. 그리고 같이 처음에는 같이 공동 자산을 하자 해서 막 모이고 뭐 의견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오히려 제가 마을넷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엄두를 안 내요. 돈이 없고 자산에 대한 엄두를 아예 안 내고 너무 안 내서 그쪽은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CRC 이사장 하면서는 또 지역의 이제 유지분들 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의욕을 내시다가 결국은 돌았어요. 안 한다고. 그런 과정 힘이 되게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초기에. 뭐지? 이분들 왜 같이 하면 좋은데 처음에 하자고 하시더니 왜 이러시지?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쓰는 거잖아요. 저도 막 계속 공연 다니고 지방에 아니면 연극 공연 연습시켜야 되고 지방 공연 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CRC 모임 이사회 한다고 뭐 그런 연구 모임 한다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어려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주민 조직이라고 해서 이걸 잘 할 것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어떤 목적의식이 뚜렷이 있거나 가치 지향 부분이 뚜렷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사실 지역 유지분들 이거 돈 될 거예요 그러면 붙는데 하다가 골치 아프면 야 그거 어렵네 다 빠지세요. 이제 그걸 이제 몇 번 겪고 나서는 그분들하고 동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로사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종로사경인데 종로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빼고는. 이게 회사는 사무실은 종로에 있는데 종로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 약하세요. 같이 하기가. 그리고 종로는 비싸다 이런 의식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는 지역이 아니라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서 자산화의 향은 저희랑 창작단 협동조합 운영했던 장우정 대표 아미스타랑 두 개죠. 그리고 CRC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쪽에 도시계획 전문가가 박사까지 받은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압박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유죠, 그런 문제죠. 사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데 책임을 진다는 건 어려운 이 자산화 사업은 그냥 마을 만들기하고 틀려서 자본도 같이 모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은 같이 공동 자산하는 부분 정말 비상한 가구가 있지 않고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홍성에 이제 예술주택 너무 갔다 오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건 그건 이제 충남 도시공사에서 이제 해줬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케이스 연구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술인 주택을 지방에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팔면 팔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또 예술가들하고 같이 한다는 게 그 정홍채 씨 예전 임꺽정했던 정홍채 씨가 그 홍성 예술인마을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청운대 연영과 교수세요. 배혜령 교수라고. 근데 정홍채 씨야 뭐 이사장님이야 뭐 활기차고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는 부인분이 안돼 이러시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보면서도 어떤 과정을 가야 될지 고민들이 돼요. 어쨌든 10년 후면 사회자분들 시 상환하셔야 네. 되고 네. 이제 뭐 보통 사회주택도 이게 운영 수익이 뭐 80%로 받는다 해도 한 10년 정도 돼야 플러스로 네. 구조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10년 후면 이게 플러스로 되는 시점에 자금은 갚아야 되고 이제 이 문제를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어쨌든 그 법인 단독으로 그 자산을 이제 모아서 운영을 하셨지만 이제 그 10년을 좀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주민 자금을 모으거나 이건 좀 힘들 것 같고 예를 들면 좀 마음에 맞는 어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이렇게 조금은 다시 좀 재구성하거나 뭐 이렇게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시죠? 지역에는 예술단체나 시민단체랑 그렇게 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설득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 장터를 운영할 때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풀 문제를 할 때도 힘들었고 이게 제만 힘들면 괜찮은데 저희 아트브리 조직 자체가 다 흔들려요. 제가 그쪽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조직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적정선이 어딘가라는 지역 활동의 적정선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내가 무조건 투신하고 다 내 에너지를 넣는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올바른 방향도 아니잖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모범 이런 사례를 보여줬다고 해서 못 따라오더라고요. 오히려 지역의 토박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오히려 신 대표처럼 나는 못한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 라는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열정 쏟아붓는 것도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뭐 결국은 그렇겠죠. 결국은 이 자산 가치가 올라서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모든 사회주택 특히 소유하고 있는 소유를 이렇게 사회주택 하시는 분들 다 고민이 그럴 거예요. 결국은 지나면 일삼창작센터도 그렇고 이게 좀 벌어서 갚기가 힘들어요. 예술단체가 벌어서 갚는다는 건 그냥 유지하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희도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남은 얼마 남았지? 네. 7년 정도 네, 남았네요. 10년 남은 그 사이에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뭐 제1금융 가서 갈아타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법인회사가 주식회사이신가요? 네, 주식회사예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는 예술단체 극단도 다 주식회사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2010년, 11년 이럴 때 이름은 극단인데
조직형태에서 주식회사가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 보면 사회적 기업들 중에 극단 뭐뭐뭐 이렇게 있는데 다 주식회사예요. 허구는 주식회사의 영업 관계없이 이런 가능한 거예요? 저희 사회적 기업이니까. 기업이어서? 네. 물론 그때는 제가 할 때는 상관없어요. 개인도 가능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지금도 일반 사업자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사회적 경제안정 해주는 게 아니고 되는데 잘 안 해주더라. 뭐 이런 거죠. 그 조건 중에 최대화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돈 많은 업자들이 하기가 훨씬 쉬워요. 쉬워요. 그럼 자기 자본 한 30%만 딱 넣으면 나머지 그- 해결이 제가- 30%는 어디서 나셨어요? 저 20%. 20%가 하신 거예요? 네. 규정은 20%인데 뭐 그걸 따지다 보면 더 올라가요. 더 들어가요.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린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허그 같은 경우에 제가 절망에 좀 그러니까 허그 자금을 보면서 처음에 좀 열받았던 게 뭐냐면은 여기 밑에 동묘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쌍방울이고 쌍방울 뒤쪽에 건물이 하나 이제 번듯하게 7.8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뭐지? 근데 사회적 종로 사경을 통해서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좀 파티 가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동대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매경 부동산 스쿨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경 부동산 스쿨을 통해서 허그 자금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허그 자금을 활용해서 건물을 올리신 거예요. 옷장사 하시는 분인데 남편분은 나중에 있다가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올려서 1층은 술집하면 돈 잘 돌잖아. 술집 나머지는 다 새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 보면서 뭐야 이게 되게 의아했어요. 이 호구가 뭐 이런 것도 해주면은 결국 그분들은 동대문에 상가가 있으니까 자기 자본이 쉬웠던 거죠. 초기에는 좀 그랬던 거죠. 저희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김수동 대표님 오셨는데 김수동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도 안 네. 고수시거든요. 너무 잘 그러니까 얼굴 딱 얼굴 마스크는 잘 못 따라했는데 보니까 이제 네. 정말 이 지역에 이제 뿌리 내리고 이렇게 이 자산을 성공시키는 너무 인상적이고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아까 이제 이 남철관 이사장님도 말씀을 비슷한 질문 하셨던데 이제 이 3년 전에도 여러 이제 뭐 문화예술 단체나 이제 이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뭐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이제 살지 않아서 전쟁이 그런 건지 또 다른 사례가 없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그 시도를 한번 하셨는데 이제 이런 참치동 지역에서 이후에 이제 이런 이 사회적 부동산 개발의 가능성이나 또 다른 사이트 한 번 더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그게 좀 창신동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도시 재개발한 거 되게 우울했어요. 재개발 광풍이 부니까 10년간 활동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이제 음해를 하고 뭐랄까 이렇게 도시재생협동조합 이사장한테 돈 떼먹었지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얘기 다 들리는 보면서 와 이게 결국은 재개발 광풍이 불면은 국회의원도 바뀌는데 이 작은 동네 하나에 뭐 활동하던 예술단체나 주민단체 우습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길을 사실 걸어다니기가 싫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나와서 뭐랄까 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거. 되게 기분도 나쁘고 초기엔 좀 싸웠어요. 제가. 그러다가 소용이 없네. 제가 막 온라인상에서도 막 다투고 싸우고 막 댓글 전쟁을 벌이고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니네 돈 쓰고 니네가 주민들의 거짓말하든 말든 니네 한번 해봐라. 어차피 안 될 거다. 니네는. 그런 마음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청주에 두 번째 프로젝트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어요. 너무 시달려서 그들한테. 딴 동네 가서 하겠다 차라리. 아니면 소울을 떠서 딴 데 가서 하겠다. 왜냐면 저희가 아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아토피 사업이 서울과 아산이 제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거든. 아산 가서 같이 내가 그쪽 훨씬 낫다. 내가 니네하고 여기서 서울은 좀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딴 동네에서 뭐 벤츠 몰고 볼보 몰고 들어와서 욕하고 다니는 뭐 이런 거 제어가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초기에 주차 문제 때문에도 되게 동네에서 시끄러웠어요. 주말이면 외제차들이 와서 다 주차를 하고 걔들이 쇼핑을 다니는 거죠. 빌라들 쇼핑 다니고 그런 과정들이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창신동은 이게 세상에 순서가 있겠구나. 얘들 한번 죽어주고 나면은 그때 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얘들이 좀 첫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고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뭐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저렇게 저는 또 이렇게 그 위쪽에 개발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순진하구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 순진하구나. 그든 인테리어를 진정으로 안 해요. 정말 최고로 싼 자재를 쓰다가 인테리어를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온라인상에 SNS 홍보 한 2천만 원 뿌려서 확 불러 모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소위 말 장사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요. 내가 왜 싼 소재를 갖다 붙이고 돈 가리고 와만 이런 게 저희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그들하고 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것도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아예 안 맞고 또 저렇게 상업적으로 저렇게 개발하는 거 또 안 맞다 나에게는 생각이 들고 나한테 맞는 부분들을 찾아가요. 예술인 주택이나 아니면 청년 주택 한 번 더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되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작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때가 되면 하겠다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게 종로에 안 살아서 문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늘 그러거든요. 제가 종로사경 부이사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사를 와야 된다. 센터장도 이사 오고 다 이사를 와서 해야 된다.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통 제가 사업지를 정하고 하면은 이사를 가요. 창신동도 제가 처음 정했을 때 이사를 와버렸어요. 세금장 살다가 이제 이사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사실 저는 그게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하여튼 사무실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처음에 저희가 여기 한다고 그랬을 때 조건과 그 사회주택 쪽 전문가분이 많이 오셨어요. 와서 보고 가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데 다 하지 마라. 심지어 제가 계약금 걸었는데요. 계약금 날렸다 생각하고 하지 마라. 하면 손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랬어요. 계약금 1억이 우리한테 그때 정부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전력 투구. 그래서 나중에 묻는 거, 이거 말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걸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렇죠. 자기 돈을 이렇게 놓으면 다 하는 거잖아요. 저 종로 회원한테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사회적인 조직도 그 지역 활동하려면 집이 자기가 이사를 오든 사무실을 만든 자기 돈을 꼽는 순간 사람이 바뀌어요. 내 마음 자세가. 자기 돈 안 꼽고 그냥 사경센터에 그냥 입주하고 그러면 안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지역가도 그런 이야기해요. 일단 자기 돈이 어느 정도 꽂혀야지 진심이 나온다. 물론 꼭 안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렇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보통은 그렇더라.
아니, 방금 녹화되고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을 못했네요. 딴 데 들으면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야. 시간이 여러분 시간 거의 네. 넘었어요. 네. 그러면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 분은 저희 조합에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신 대표님한테 전달해가지고 또 답을 받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일단 강의해 주시고 흉중에 있는 많은 진심을 얘기해 주신 대표님께 박수. 감사합니다.